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최화영, 내가 날 끝까지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 한마디가 떠들썩하던 드림호텔 창립기념 만찬장 공기를 통째로 얼려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거짓과 은폐가 가장 화려한 밤에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물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너무 깊게 얽혀 있어서 관계를 모르면 충격 포인트의 절반을 놓칩니다. 그러니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나중에 반드시 소름이 돋습니다. 마대창은 드림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3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사실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마대창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것인지 의심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마대창 주변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 믿었던 존재, 그리고 드림그룹을 함께 키워온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최화영입니다. 최화영은 마대창의 옆에서 드림호텔을 키운 여자입니다. 마대창이 왕좌에 앉아있다면 실제로 그 왕좌를 설계하고 지켜온 사람은 최화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마대창을 보좌하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영 결정의 핵심은 최화영의 손에서 나왔고 마대창은 그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에게는 경영권 이상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30년 전 죄를 완벽하게 덮는 것. 그 죄가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겁니다. 마동석은 마대창의 아들로 30년 전 해외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처리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이 깊게 팬 얼굴, 한쪽 눈가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흉터.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틀릴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왜 3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누가, 왜 그를 살아있는 채로 세상에서 지웠을까요? 마동석은 단순히 숨어서 지낸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마다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타이밍을 기다리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끝에 선택한 자리가 드림호텔 창립기념 만찬장이었습니다. 오장미는 현재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최화영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서린이 아닙니다. 진짜 마서린은 지금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고 오장미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최화영이 오장미를 죽이려고 트럭을 보냈습니다. 그 사고로 의식을 잃은 건 진짜 마서린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장미는 마서린 이름을 빌려 최화영 곁에 남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진짜 마서린이 깨어났을 때 적어도 돌아갈 자리만큼은 지켜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오장미는 최화영 곁에서 매일 목숨을 걸고 버텨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최화영이 건드리려 하는 순간 오장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강백호는 변호사입니다. 오장미의 부탁을 받아 함께 사건을 추적하는 인물인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냉정하게 판을 읽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증거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마동석이 처음 나타났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경계하고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에게도 개인적인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강남봉이 최화영과 얽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오복길 사망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의심.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사건을 보던 강백호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그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냉정함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긴장입니다. 정숙희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언뜻 보면 이 사건과 가장 먼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숙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증인입니다. 그녀는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감정이 먼저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마동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먼저 고였고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리고 만찬장에서 아무런 맥락도 없이 뱉은 그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강한 소름 포인트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바로 나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강혁은 드림그룹에서 마대창과 채화영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인물입니다. 행사장 출입 동선을 챙기고 채화영의 지시를 실행하는 역할. 겉으로 보면 그냥 신뢰받는 측근입니다. 그런데 30년 전 항만 CCTV에 찍힌 사내의 옆구리. 이강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라 30년 전 사건의 핵심 실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에게 마지막에 버려진 이강혁이 마동석에게 직접 찾아가 말하는 그 대사. 당신 사고 채화영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마지막 폭탄이 됩니다. 강남봉은 채화영과 얽혀있는 인물입니다. 만찬장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자기 아내가 그 불안한 움직임을 이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걸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한영자는 겉으로는 조용한 아내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혼자 칼을 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찬장에서 그 칼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 중 하나가 됩니다. 자, 인물 정리가 됐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드림호텔 창립 기념 만찬이 열린 밤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그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대창은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호텔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기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채화영은 이 자리에서 드림호텔 경영권을 더 단단하게 자기 쪽으로 묶으려 했고 마대창도 그 의도를 모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준호 이름을 앞세우고 마서린을 중심에 세우는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 손에 판을 더 강하게 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각자 다른 계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마서린 이름으로 서 있으면서도 속이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고 정숙희는 오태평과 함께 몰래 만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염산월과 진홍주는 구석에 붙어서 누가 먼저 흔들리는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한영자는 그 불안한 움직임을 이미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혹시라도 터질 변수를 막으려 동선을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마음으로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30년 동안 덮어뒀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각자 다른 계산으로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때 축하 영상이 나와야 할 대형 스크린에 전혀 다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항만 CCTV 영상이었습니다. 빗물이 렌즈를 때리는 바람에 화면은 흐릿했지만 30년 전 모나코의 부두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마동석이 실종된 당시 사고 부두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다친 남자 하나가 검은 승합차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지는 장면. 남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끌리듯 실려갔고 그 뒤를 따라가던 사내의 옆구리 짧게 스쳤습니다. 완벽하게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강혁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다급하게 스크린을 내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행사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동석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단상 앞으로 걸어와 채화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잡지 않은 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채화영, 내가 날 끝까지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행사장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마대창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깊게 팬 얼굴, 한쪽 눈가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흉터.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틀릴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마동석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입술 끝을 억지로 올리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버티려 했지만 눈빛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돌아온 겁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마동석이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렸다면 오히려 채화영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압도적이었고 채화영에게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마동석은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자신은 분명 살아남았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사고를 완전한 사망으로 굳히기 위해 병원 기록과 구조자 명단을 바꿔버렸다고. 바다에서 구조된 뒤 승합차에 실려 외딴 곳으로 옮겨졌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이름 없는 환자로 정리됐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하나씩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료소를 떠났고 누군가는 기록을 없앴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고 돌아오려 할 때마다 다시 묻혔다는 겁니다. 마동석은 30년 동안 숨어 지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되찾을 증거를 모으며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분노에 취한 사람처럼 소리쳤다면 오히려 감정 싸움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동석은 자기 삶이 어떻게 도련해졌는지를 너무 또렷하게, 너무 조용하게 보여줬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에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마동석을 사칭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행사방해라고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올수록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마대창은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동석의 말 하나하나를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대창은 감정이 클수록 더 차갑게 굳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이 딱 그랬습니다. 행사장 안의 공기가 마동석 폭로로 이미 얼어붙어 있을 때 정숙희가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오장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미야, 토끼 데려와. 둘이 같이 있어야 해. 이 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행사장 안 사람들 가슴을 아주 세게 쳤습니다. 정숙희는 이 자리에서 오장미가 왜 마서린 이름으로 채화영 곁에 있어야 했는지, 병원에 누워있는 진짜 마서린은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이 먼저 알아보고 말한 겁니다. 장미와 토끼, 쌍둥이, 둘이 같이 있어야 한다. 마동석의 시선이 오장미에게 멈췄고 그의 머릿속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마서린 얼굴까지 한꺼번에 겹쳐졌습니다. 채화영 얼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석 귀환만으로도 충분히 큰 충격인데 정숙희 반응까지 터지면서 오장미 쪽 서사가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으로도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동석이 반찬 가게 앞 골목에 처음 나타났을 때 정숙희는 이 남자가 마동석이라는 것을 서류로 확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먼저 고였고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동석 씨. 그 한마디에 마동석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버티고 있던 얼굴이 그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그는 정숙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숙희 씨. 제가 숙희 씨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숙희도 울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서러운 마음이 터졌습니다. 오태평은 그 광경을 보고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강백호만 정신을 붙잡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조용하게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채화영이 그토록 열심히 기록을 지우고 명단을 바꿨지만 정숙희의 몸 안에 남아있는 기억까지는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울 수 없는 기억이 결국 이 모든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만찬 며칠 전으로 돌려봅니다. 마동석이 반찬 가게 골목 끝에 서서 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백호가 가게 쪽으로 걸어오다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오장미의 부탁을 받은 강백호는 반사적으로 경계부터 했습니다. 남자 뒤로 다가가 단숨에 팔을 꺾어 세웠습니다. 누구 보냈습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뜻밖에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백호는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아주 낮고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마동석이라고 합니다. 드림그룹에 실종된 아들. 강백호는 그 이름에 손님이 잠깐 흔들렸지만 바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숙희를 멀리서만 보고 가려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섣불리 움직이면 또 누군가가 다칠 수 있어서
먼저 상황을 살피려고 했다고. 강백호는 그 말도 다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를 반찬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더 신경을 쓰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마동석은 강백호에게 마대창과 자기 둘만 아는 기억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어릴 때 마대창과 둘이서만 묻어둔 물건, 집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작은 사고, 술에 취한 마대창이 아들 앞에서만 잠깐 보였던 약한 모습까지. 강백호는 듣다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기사나 소문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정숙희를 보는 눈빛이 너무 오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억지 연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강백호는 곧바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오장미에게 알려야 한다고. 오장미는 강백호 전화를 받았을 때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있다는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강백호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오장미가 반찬 가게 문턱을 넘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정말 자기 아버지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동석도 오장미를 보자마자 일어나려다가 다친 다리 때문에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미야. 오장미의 눈물이 그 한마디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늦게 들은 호칭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고 싶으면서도 왜 이제야 왔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마동석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제야 오장미가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반찬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순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늦게 도착한 부녀 상봉이었고 그래서 더 기쁘고 더 서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오장미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얼굴을 들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이 많았지만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왜 이제 왔냐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마동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기적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기한테는 너무 긴 형벌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착장 진료소에서 이름 없는 환자로 떠돌았던 시간, 잠깐이라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 할 때마다 흔적이 지워졌던 순간들, 자기를 알아본 사람 한 명 한 명이 위험해지는 걸 보며 다시 숨어야 했던 시간.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게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오장미 얼굴에는 서러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동석은 오장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돌아온 벌. 이제부터 내가 다 받아낼게.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도 너희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마. 오장미는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그냥 우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 자기 편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걸 아주 뒤늦게 실감한 겁니다. 강백호와 오장미는 마동석을 만난 뒤 마대창과의 자리를 비밀스럽게 마련했습니다. 마대창은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백호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마동석이 전한 기억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대창은 듣다가 어느 순간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건 나랑 동석이밖에 모르는 일인데. 그 말이 나오자 오장미도 숨을 삼켰습니다. 강백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지금 반찬 가게에 그 남자가 와 있다고, 정숙희도 본능적으로 알아봤다고. 마대창은 당장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막았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면 채화영 쪽이 먼저 눈치챌 수 있다고, 마동석도 직접 나서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대창은 자기 손등을 꽉 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겠다. 대신 이번엔 놓치지 말자. 그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과 회장으로서의 냉정함이 동시에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장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장미는 마대창 앞에서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라고, 지금 채화영 곁에 남아있는 건 마서린 이름을 빌린 자신이라고. 말로 꺼내는 순간에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죽이려고 트럭을 보냈고 그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건 진짜 마서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복길 사고 역시 최화영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를 죽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도 있는데 현재는 최화영 손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대창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 것도 충격인데 자기 눈앞에서 자라고 있다고 믿은 서린 자리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한꺼번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은 계속 서린이로 남아달라. 그러는 동안 내 쪽에서도 움직이겠다. 오장민은 마대창 앞에서 말을 마쳤는데도 속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짊어진 비밀이 아니라 마대창까지 알고 있는 전면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대창은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버텨줘서 고맙다. 그 짧은 말이 오장미 가슴을 더 세게 후볐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남은 건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를 듣자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강백호는 그런 오장미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지금 울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오장미는 끝까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봉과 한영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장미는 어느 날 밤 강백호에게 중요한 자료를 꺼내놓았습니다. 강남봉과 최화영의 불륜 사진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강남봉이 오복길 사고 당일 최화영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었다는 얘기, 불륜과 별개로 사고 자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심까지. 강백호는 처음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최화영과 그렇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장미 말처럼 이 문제를 단순히 불륜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바로 이해했습니다. 오복길 사고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개인의 배신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강백호는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어머니 한영자와 바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백호가 집으로 갔을 때 한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조심스럽게 사진과 정황을 내밀자 한영자는 놀라기는 했지만 완전히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의 표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영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오복길 씨 사고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대로 못 봤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혼자 조금씩 조사했고 강남봉의 불륜도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자신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최화영은 끝까지 감싸주고 자신은 이용만 했다는 것. 그게 한영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강백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한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리고 혼자 모아둔 통화 녹음, 사진, 시간대 정리 메모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그냥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강백호는 결국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전부 한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창립기념 만찬에서 마동석이 등장하고 최화영 관련 진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만약 그때 강남봉의 불륜 자료를 추가로 올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더 줄어든다고요. 한영자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 말은 떨림없이 나왔습니다. 배신당한 아내가 무너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끝장을 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백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계획은 한 사람의 폭로가 아니라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던지는 진실의 연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만찬장에서 그 결심이 실행됩니다. 스크린에 강남봉 불륜 자료가 차례로 올라왔을 때 강남봉 얼굴은 보는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한영자에게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해야. 일단 집에 가자. 하지만 한영자는 이미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남편 얼굴을 보더니 준비해온 분노를 단 한 번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더럽게 그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강남봉은 한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영자는 불륜을 넘어서 사고 정황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이제 우연이란 말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만찬장 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동석 귀환으로 행사장이 얼어붙고
정숙희의 한마디가 감정을 건드리고 한영자가 강남봉 불륜 자료를 공개하면서 임원들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는 최화영 편에 섰던 과거가 떠올라 불안했고 누구는 지금부터 어떤 이름이 더 튀어나올지 겁났습니다. 염산월과 진홍주는 처음엔 구경하듯 서 있다가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최화영이 쓰러지는 판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번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누구 편에 붙느냐에 따라 다음 자기 자리도 바뀔 수 있으니 둘 다 눈빛으로만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마지막까지 최화영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마대창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리한 서류부터 다 다시 열어라. 이강혁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손댄 모든 흔적을 전부 뒤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공개적으로 최화영의 경영권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고 드림 호텔 감사와 개인 수사를 동시에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 입에서는 탄식 같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은 그때부터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걸 잃기 직전인 사람은 이상할 만큼 머리가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최화영이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계산했습니다. 마동석이 돌아왔고 오장미가 마서린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가 진짜 마서린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화영은 자기 손에 남은 마지막 인질이 누구인지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실에 있는 아이가 마서린이야. 당장 설린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 순간 수상함을 먼저 느낀 건 오장미였습니다. 최화영은 벼랑 끝에 몰릴수록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라는 걸 오장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화영이 휴대폰을 움켜쥐는 순간 오장미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낚아채고 폰을 빼앗듯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짜 마서린이 병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내 동생이 최화영의 마지막 인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생각할 것도 없이 마대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설린이가 위험해요. 그 목소리는 만찬장 소음을 찢고 올라갔습니다. 마대창의 시선이 곧장 최화영 손에서 오장미 얼굴로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강백호도 바로 옆으로 붙었고 마동석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오늘 드러난 진실이 최화영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병원에 누워있는 마서린을 지켜내는 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걸 모두가 동시에 깨달은 겁니다. 오장미가 지금까지 마서린 이름으로 버틴 건 복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마서린이 깨어났을 때 적어도 돌아갈 자리만큼은 지켜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화영이 그 마지막 자리까지 건드리려는 겁니다. 오장미는 손이 떨리면서도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 곁에서 짧게 숨을 골랐고 마동석은 돌아온 첫날부터 또다시 가족을 지켜야 하는 현실에 턱이 굳었습니다. 마대창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30년 전 한번 놓친 아들을 다시 찾은 날, 이번엔 손녀까지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최화영은 휴대폰을 빼앗기고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오장미를 노려보는 눈빛이 더 섬뜩해졌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동석은 왜 3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최화영 혼자 한 일이었을까요? 강백호는 변호사답게 사건의 흐름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마동석 사고 사건 기록이 완전히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록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그 조작된 기록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승인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마대창. 강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건가? 그 순간 드림그룹 사건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재벌 권력 범죄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대창이 피해자의 아버지 자리에만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마대창은 숨겨왔던 진실을 일부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사건에서 그는 마동석을 제거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의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말은 가족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드림그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마동석의 30년을 형벌로 만들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이름도 없이 떠돌아야 했던 그 긴 시간 전부가 아버지의 묵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최화영에게 버려진 이강혁이 마동석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 사고 최화영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폭탄입니다. 30년 전 사건은 최화영이 단독으로 설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윗선이 있었고 이강혁은 그 계획의 핵심 실행자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인 줄 알았지만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최화영 곁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이 오장미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말. 내가 믿는 그 아버지 마동석이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해. 이 말로 30년 전 사건의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복선이 남겨집니다. 마동석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암시. 아니면 오장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꺼낸 마지막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강준호는 만찬장을 피하지 못하고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최화영 입에서 회사 미래를 위한 카드처럼 이용당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피 묻은 진실이 겹쳐 있었다는 사실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강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최화영이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이 사실이 강준호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을 후계 구도에서 이용해온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설계하고 덮어왔는지. 강준호는 결국 최화영을 직접 잡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진홍주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보고 최화영 편을 버리기로 합니다.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라 드림그룹 내부 비리 파일을 언론에 넘깁니다. 이 사건으로 드림그룹은 재벌 비리 사건으로 전국 뉴스에 터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만찬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동안 가장 조용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염산월입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눈치만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섬뜩합니다. 모든 사건의 마지막 배우는 염산월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드림그룹을 노리며 최화영과 마대창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린 납치 사건도 사실은 염산월이 뒤에서 조종한 계획이었을 수 있습니다. 최화영과 마대창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동안 염산월은 그 모든 걸 내려다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염산월은 최화영이 쓰러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최화영이 쓰러진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싸움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판 위에서 말처럼 움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설계된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동석은 진짜 피해자인가요? 최화영이 마동석이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해? 라고 말한 그 암시. 그의 과거에도 지워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장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마지막 심리전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대창의 무기는 죄인가요?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죽음을 눈감은 아버지. 묵인과 공모는 다릅니다. 마대창이 알면서 막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신호를 준 것인지. 그 선을 넘었다면 마대창도 이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염산월이 진짜 배후라면 그녀는 언제부터 이 판을 짜고 있었을까요? 최화영과 마대창이 싸우도록 설계한 사람이 염산월이라면 그 목적의 끝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장미가 최화영과 단독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 선택은 오장미를 살릴까요? 아니면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끌어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열린 건 진실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얽힌 죄와 복수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동석이 돌아왔고, 마서린이 납치됐고, 마대창이 공범임이 암시됐고, 이강혁이 폭탄을 던졌고, 염산월이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30년 전 진실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이름들과 더 깊은 죄까지 끌어올리게 될까요? 오장미가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순간
진짜 마서린의 목숨은 또 한 번 위협받게 됐습니다. 강남봉의 불륜과 사고 의혹도 이제 막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병원으로 향한 그 명령은 과연 누가 먼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 리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이 올라오는 즉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흐름을 따라왔는데 잠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 드라마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재벌 막장극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이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쉽게 지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병원 기록 하나, 구조자 명단 하나, 서류 하나. 그것만 바꾸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진실을 말하려 하면 그를 알아본 사람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설계된 사건이고 조직적인 은폐이고 30년에 걸친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드림그룹이라는 합법적인 조직의 이름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악당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마동석은 30년 동안 자기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선착장 진료소에 이름 없는 환자. 자기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없는 사람. 오장민은 마서린이라는 이름을 빌려 살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면서 동생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텨온 여자. 진짜 마서린은 병원에서 이름조차 쓰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진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이. 정숙희는 자기가 왜 그 이름을 기억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이름이 지워졌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그 이름들을 설계하고 바꾸고 지워온 사람입니다. 이름을 빼앗는 게 곧 존재를 지우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되찾는 게 곧 존재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 이 드라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석이 만찬장에서 직접 나선 이유도 그겁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자리에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건 또 다른 패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친 몸으로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가장 강한 말을 했습니다. 오장민은 최화영에게 협박을 받게 됩니다. 마서린을 인질로 잡은 최화영이 요구하는 단독 거래. 그 위험한 선택을 오장미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오장미에게 마서린은 복수의 이유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는 지금 두 가지 충격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강남봉이 최화영과 얽혀있고 오복길 사고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 그리고 마대창이 30년 전 기록을 승인했다는 사실. 변호사로서 이 판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마동석은 돌아온 첫날부터 또다시 가족을 지켜야 하는 남자입니다. 최화영을 직접 찾아가려 하고 이강혁과 만나게 되고 30년 전 사건의 진짜 윤곽이 드러납니다. 마동석이 계속 피해자 자리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최화영은 지금 모든 걸 잃고 있습니다. 경영권, 명예, 체면, 지지자들. 하지만 마서린을 인질로 꺼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 드라마는 최화영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대창은 경영권 박탈을 선언했고 아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승인한 이름이 마대창이라는 사실,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 묵인했다는 고백. 마대창이 정말 피해자의 아버지 자리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염산월은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여자. 최화영과 마대창이 서로 싸우는 동안 가장 조용했던 사람. 그녀가 진짜 배후라는 가설이 맞다면 지금이 바로 그녀가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최화영이 무너지는 판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질문의 답이 염산월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픈 말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마동석은 오장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돌아온 벌. 이제부터 내가 다 받아낼게.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도 너희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마. 오장미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이 슬픈 이유는 너무 늦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딸이 이름을 빌려 목숨을 걸고 싸운 이후에야
아버지가 돌아와서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장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가 아픈 이유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정숙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장미야, 토끼 데려와. 둘이 같이 있어야 해. 이 말이 단순한 노인의 혼잣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는 이 드라마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장미와 토끼는 쌍둥이입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둘 중 하나는 지금 채화영 곁에서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고 둘 중 하나는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정숙희는 그걸 논리로 알아낸 게 아닙니다. 30년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이 만찬장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채화영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설계해 왔는지가 한 장면으로 압축됩니다. 기록은 지울 수 있습니다. 명단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 안에 새겨진 기억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따라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충격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다 아신다고 해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또 다른 소름이 돋습니다. 마동석이 소리치며 등장했다면 채화영이 감정 싸움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이크도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채화영을 가장 무너뜨린 겁니다. 분노보다 침착함이 더 무섭다는 걸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논리 없이 나온 이 한마디가 쌍둥이의 비밀, 오장미의 정체, 병원에 누워있는 진짜 마서린까지 한꺼번에 가리켰습니다. 기록을 지워도 기억은 남는다는 것. 배신당한 아내가 눈물만 흘리는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증거를 모으고 통화를 녹음하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만찬장에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라는 한마디로 터졌을 때 이 드라마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 됐습니다. 경영권을 잃고 불륜이 공개되고 이강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채화영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이였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오장미가 낚아채는 순간 이 싸움이 만찬장을 벗어나 병원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30년 동안 채화영의 곁을 지킨 남자가 버려진 뒤 꺼낸 말. 이 말 하나로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채화영 위에 더 큰 누군가가 있었다는 암시. 그리고 그 윗선이 누구인지가 이 드라마의 다음 핵심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였습니다. 선하다고 믿었던 사람 안에도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죄가 마동석의 30년을 만들었다는 사실.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침묵이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뒤 남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염산월이라면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남자 리뷰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가족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들이 이름을 되찾는 싸움이고 30년의 은폐가 한밤에 무너지는 이야기이며 그 무너짐 뒤에 더 깊은 배후가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서린 납치 이후의 전개, 채화영과 오장미의 단독 대면, 그리고 이강혁이 말한 윗선이 누구인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